고창 연쇄 살인범으로 불리는 김혜선입니다. 범행 당시 나이는 31살이었어요. 2000년 10월부터 모두 3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가요, 11살 정량, 그리고 17살의 여고생 박양, 그리고 박양의 남동생 14살이었습니다. 아동만 노리는 범죄자였고요. 그 살해 방법도 살인범들 사이에서도 보기가 힘든 아주 잔혹한 범행 수법과 검거된 후에도 뉘우침이 없는 태도로 전 국민들을 당시에 굉장히 분노하게 했던 희대의 살인마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연쇄살인범인 김혜선 사건에 대한 전말과 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범행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11살 정량입니다. 사라진 게 2000년 10월 25일이에요. 정량이 친구와 문구점에서 강아지 모양의 인형을 산 뒤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딸이 사라지자 이제 마을 주민과 가족들, 경찰들이 모여서 밤새 마을을 수색을 벌였지만요, 정량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반나절 만에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도로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산속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발견 당시에 알몸 상태였어요. 사망한 상태였고, 시신 상태 자체가 산이니까 무덤 위에 십자 모양으로 반듯하게 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벗겨진 걸로 봐서는 강간 살해를 한 것 같고요. 죽인 후에 의도적으로 무덤 위에 올려놓고 시신을 수습했다는 거죠. 모양을 내기 위해서요. 상당히 잔혹한 방식의 살해라고 보여집니다. 겉옷과 셔츠, 벗겨진 것들 주변에서 발견됐어요. 근처에서 범행을 했던 것 같고요. 흉기로 속옷을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겨져 있었는데 이것들은 가방에 담긴 채였다고 하고요. 조용한 시골이었어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고 시끄러워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검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2달이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9일, 이번에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매가 둘이 연달아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버려요. 이 사건에서 먼저 발견된 것은 14살이었던 남동생 박군이었습니다. 남매가 사라진 뒤에 다음 날 아침 9시 20분경에 피해자의 집에서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풀밭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남동생이 목에 졸려서, 이게 이제 목에 졸렸던 현장의 사진이에요. 목에 졸려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양손이 운동화 끈을 풀러서 뒤로 손을 묶었고요. 겨울이었죠. 목도리로 눈을 가린 뒤에 나무에 이제 목을 맨 겁니다. 피해자 옆에서, 박군 옆에서 가방 2개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범행 현장이 되는 곳이고, 현장에서 남동생은 죽었고요. 근처에 누나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이랑 조각난 속옷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 발견됐거든요. 아마도 누나는 현장에서 공격을 받았고 다른 장소로 지금 이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건 현장 사진이고, 정황상 범인은 남매가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남동생을 먼저 살해했겠죠. 그리고 박양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그렇기 위해서 어디론가 끌고 갔다라고 보여져요. 누나의 시신도 같은 날 발견은 했습니다. 남동생의 시신과 500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발견 당시에 교복 치마는 뒤집어진 채 가슴 위까지 끌어져 올려 있었고 얼굴을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손은 남동생이랑 같이 묶인 상태였고요. 스타킹이랑 신발이 한쪽만 벗겨진 상태였고,
여학생 다리를 벌려서 나무에 한쪽씩 묶어놨습니다. 이 상태로 죽였어요. 블라우스도 이제 다 헤쳐져 있고 풀려져 있고, 다른 옷들은 칼로 잘라서 벗긴 뒤에 등 밑에 깔아놨습니다. 살해 방식이 흉기로 찔렀던 것 같아요. 상당히 여러 군데 자상이 있었는데 목이랑 다리, 가슴, 배 등 온몸이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들이었어요. 외형만 봐도 누가 봐도 강간 살해를 당했다라는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오른쪽 허벅지에 살점 일부가 없었어요. 발견 당시에. 흉기로 이제 도려낸 거죠. 살점을. 어른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점을 도려냈다라고 합니다. 이 붉은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도려낸 살점의 일부가 발견된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겠죠. 김혜선의 집 앞 근처에서 검은색 비닐봉지가 버려져 있었는데 꺼내보니 살점이 들어있던 겁니다. 김혜선은 검거가 됩니다. 목격자가 이제 3번의 살인이 있고 나서야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전혀 단서를 잡지를 못했거든요. 산에서만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문도 없었고요. 족적도 잘 남지가 않았습니다. 풀들 때문에 의해서. 그래서 단서를 찾기 못해서 이제 수사가 이제 멈춰 있었는데 목격자가 나타났던 거죠. 목격자는 김혜선에게 피해를 입을 뻔했던 여학생이었는데 신고가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성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좀 주저했던 건데요. 하지만 마을에서 연달아 살인이 일어나자 결국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결정적인 제보를 통해서 검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학생이 김혜선의 얼굴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토대로 왼쪽 사진입니다. 몽타주가 작성이 되었고 김혜선이 그날 공개 수배가 됩니다. 검거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혜선은 경찰에 검거된 직후에 이 잘라낸 살점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자신이 키우는 개한테 먹였다라는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2차 진술에서는 살을 도려낸 것은 기억을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당시 사건 파일을 보면요, 김혜선이 박양을 강간한 살해한 뒤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칼로 이제 살점을 잘라냈고 도려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검거 당시에 김혜선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대요. 알코올 중독자로 보여져요. 조사 과정에서도 술이 깨지 않아가지고 담당 수사관이 김혜선을 계속해서 흔들어 깨워가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김혜선이 저지른 3번의 범죄도 모두 만취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됐어요. 어린 아이 셋을 살해한 김혜선의 재판은요, 검거되었던 그 해에 진행되어서 빠르게 사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김혜선이 부당한 판결이라면서 항소를 해버려요. 하지만 항소가 기각되어서 그대로 사형이 확정되었고 현재는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김혜선이 검거 후에 보였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강하게 자기애를 계속해서 보였다는 점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외국 범죄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연쇄살인마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검거 전에 이제 사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채모가 몇 점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에 감식을 해보니까 혈액형이 AB형으로 밝혀졌어요. 이게 과연 김혜선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김혜선에게 혈액 검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김혜선이 하는 말이 자기는 주사바늘이 살을 찌르는 게 싫으니까 머리카락을 대신 뽑아가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자기 애를 보이는 성격, 이런 행동들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11년 전에 표창원 교수가 출간한 그 책에 김혜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실명과 사진이 실리자 김혜선이 표창원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기의 몸은 정말 끔찍히 아끼면서 남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뺏어가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국내 2000년도거든요. 국내 사이코패스라는 것은요, 아직 우리나라에 자리 잡지 않았던 생소한 개념의 범죄였기 때문에 김혜선에 대한 범죄 심리 연구가 바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은 우리가 아마 2004년 전후로 발생되었던 유영철이랑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의 등장을 미리 막았을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혜선은 대체 왜 아동만을 노리는 연쇄살인마가 되었을까? 김혜선의 성장 배경은 어땠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김혜선이 연쇄살인범이 된 이유에는 친아버지의 무차별적인 폭행의 원인이 있다라는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김혜선에게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부분이고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불행한 유년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선의 아버지가 습관적으로 아들에게 심하게 폭력을 행사했었다고 합니다. 옷을 벗긴 채로 벨트로 온몸을 때리고 밖으로 내쫓는 일이 아주 많았었다 그래요. 김혜선이 검거된 후에 했던 진술 중에 하나가 자기는 대중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것과 연결이 가능한데 어릴 때의 기억이 심리적인 외상으로 남게 되었던 거죠. 어릴 때 폭행을 당하던 기억이 남아서 자신의 몸을 남에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치심이 든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윤리관을 형성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만 노리는 범죄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혜선이 자라오면서 이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상당히 많이 내비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어떤 작은 동물을 재미삼아 괴롭히는 일들을 굉장히 자주 해왔습니다. 중학생이 돼서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집의 소를 낫으로 찍어서 죽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극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하죠. 작은 동물을 죽이면서 큰 동물을 죽이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결국 사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요, 전형적인 연쇄살인마의 성장 배경으로 볼 수 있고요. 이미 이러한 케이스는 외국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뒤에요, 가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외항 선원이 됩니다.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음식점 종업원 일도 했었고요. 하지만 김혜선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실패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 동거했던 여자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친구였던 다방 종업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일을 하면서 번 돈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 뒤에 이제 여성에게 배신감이 들었던 것이 어떤 결정적인 자신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분출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고, 김혜선은 3번의 실패를 했었죠. 가정, 학업, 이성관계에서 전부 다 실패했어요. 이렇게 절망하게 됐던 김혜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로 변해가면서 31살이 되던 해에 분노가 쌓였던 것이 결국 살인을 통해서 폭발하게 됐던 겁니다. 김혜선이 만약에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채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랐으면요, 가출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기초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받게 되었을 거고, 평범하고 무난하게 성인이 되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 잔혹한 연쇄살인 범죄자에게 참작의 여지를 줄 이유는 전혀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김혜선의 경우는 가정이 만들어낸 살인마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고창 연쇄살인범으로 불리는 김혜선 사건으로 2000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